이걸 밥이라고 차려오셨어요? 돼지도 안 먹겠네. 쨍그랑 밥그릇이 마루 아래로 내던져졌습니다. 평안도 의주 팽신의 안채에서 며느리 도리 시어머니의 밥상을 걷어찬 것입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쑥덕거렸죠. 남편과 아들 다 떠나고 저 늙은이 혼자 뭔 힘이 있겠어, 쯧쯧. 그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노비 취급하던 그 며느리들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빌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숙종대왕 제위 1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쌩쌩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귓가를 사정없이 때리며 몰아치던 평안도 의주 삼교천의 강가 65살의 늙은 홀어머니 월화는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손으로 무거운 돌멩이를 들어 올려 꽁꽁 언 강얼음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하며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튀어 올라 주름진 뺨을 핥히었으나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깨진 얼음 구멍 사이로 시린 손을 집어넣으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을 주물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물며 묵묵히 방망이질을 이어갔습니다. 한때는 평안도 일대에서 네로라 하는 명문가의 안주인으로 고운 비단옷을 입고 집안을 호령하던 월화였으나 지금의 처지는 짐승만도 못한 지옥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남편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쫓기던 충신을 숨겨주었다가 관아에 발각되어 참혹한 고문 끝에 옥사한 이후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성했던 두 아들마저 아비의 죄에 엮여 험한 유배기를 떠났다가 병을 얻어 객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으니 늙고 병든 월화에게 남은 것이라곤 독사처럼 표독스러운 큰며느리 팽씨와 둘째 도씨의 지독한 구박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해지기 전까지 이 빨래 다 못 끝내면 저녁밥은 국물 한 방울도 없을 줄 아시어요. 오늘 밤엔 아궁이에 땔감도 안 넣어드릴 테니 얼어 죽기 싫으시면 뼈가 부서지도록 싹싹 문지르시란 말이에요. 귓가에는 오늘 아침 동트기 무렵 두 며느리가 그녀의 앙상한 등을 거칠게 떠밀며 내뱉고 간 서늘한 목소리가 맴돌며 가슴을 푹푹 찌르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쏟아내면서도 며느리들이 억지로 떠안긴 커다란 대야 속을 굽은 허리로 쉼 없이 뒤적였습니다. 그 수많은 빨랫감 중에는 유독 썩은 진흙과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찌르며 진동하는 뻣뻣하고 거친 검게 물들인 낡은 누비옷 한 벌이 기괴한 덩어리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팽씨는 아침에 그 옷과 함께 독한 잿물이 가득 담긴 사기 그릇을 걷어차듯 던지며 누비옷의 검은 때가 쏙 빠지도록 피가 나게 문질러 빨라고 섬뜩하게 협박을 해둔 터였습니다. 찌걱찌걱 월화의 굽은 등이 얇고 낡은 저고리 하나에 의지한 채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고 잿물을 잔뜩 머금은 거친 누비천이 튼 손바닥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생살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쓰라림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뻣뻣한 검은 누비옷에서 풍기는 비린내를 가까스로 참아내며 덜덜 떨리는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혹여나 검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또다시 며느리들의 모진 매질이 날아올까 두려워진 월화는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을 뻗어 독한 잿물을 벌겋게 푼대야 속으로 그 기괴한 누비옷을 깊숙이 밀어 넣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독한 잿물이 두꺼운 누비옷의 옷감에 닿아 치이 가는 소리와 함께 누런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날 즈음이었습니다. 월화가 뻣뻣한 솜의 자락을 대야 바닥으로
꾹꾹 눌러 담그려는 바로 그 찰나. 갑자기 월화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매서운 겨울 허공을 찢어발기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그 비명 같은 외침에 화들짝 놀란 월화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검은 누비옷을 차가운 빙판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목을 천천히 뒤로 돌린 그녀의 흐린 눈동자 속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오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온 그림자가 꽁꽁 얼어붙은 월화의 앙상한 손목을 탁 하고 매섭게 낚아챘습니다. 뼈가 부서질 듯 억센 악귀임에 월화가 흠칫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렸으며 하얀 입김을 뿜어내며 그녀의 눈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낡아빠진 갈대 삿갓을 푹 눌러쓴 7살 남짓의 어린 꼬마 혜온이었습니다. 혜온은 찬 공기를 훅훅 들이마시며 턱 끝까지 차오른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빙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기괴한 검은 누비옷을 굴줄인 짐승처럼 획 하고 낚아채어 제 작은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삭풍이 불어와 개울가의 앙상한 버드나무 가지가 삐기기 하고 기괴하게 울부짖는 와중에도 아이는 주변의 험악한 시선이나 혹한의 추위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핏자국을 쫓는 사냥개처럼 옷감 깊숙이 코를 쳐박고 킁킁거리며 미친 듯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잿물에 손이 짓무르는 고통 속에서도 며느리들의 불호령이 두려워 억지로 빨래를 하려던 월화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꽁꽁 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턱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끔찍한 매질의 원흉인 빨랫감을 가로챈 꼬마의 돌발 행동에 어안이 벙벙하여 쩍쩍 갈라진 목구멍으로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그 사이 혜온은 작고 거칠어진 손가락을 꼿꼿하게 세워 두껍고 뻣뻣한 천의 표면을 쓱쓱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으며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투박한 옷감이 긁히며 내는 미세하고도 기분 나쁜 마찰음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귓가에는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시리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졸졸 울리고 있었지만 혜온의 모든 감각은 오직 그 불길한 검은 옷이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소리와 감촉에만 무섭게 쏠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온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치켜들더니 이마를 푹 덮고 있던 낡은 삿갓을 위로 훌쩍 걷어 올리며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겨울 하늘을 뚫어지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어 창백해진 작은 입술을 파르르 달싹이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북쪽 하늘의 7별 자루가 호랑이가 뛰는 방향을 가리키니 평안도 의주 북쪽이 수상하구나. 그것은 도무지 7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하고 묵직한 음성이었으며 월화는 심장이 쿵 하고 아득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꽉 부여잡았으나 그 무서운 뜻을 알 길이 없어 그저 겁에 질린 커다란 눈동자만 이리저리 불안하게 굴릴 뿐이었습니다. 검은 누비옷의 깃과 솜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파헤치며 살피던 혜온의 맑고 검은 눈동자 속에 어느새 시퍼런 칼날 같은 서늘한 불꽃이 일렁이며 타올랐습니다. 아이는 뻣뻣한 옷감을 틀어준 작은 두 손에 시퍼런 핏대가 툭 붉어지도록 힘을 꽉 주었으며 끓어오르는 분노인지 닥쳐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인지
모를 묘한 감정에 휩싸여 덜덜 떨리는 아래 십수를 붉은 피가 맺히도록 잔뜩 짓씹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남루한 옷자락을 펄럭이며 사정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혜원이 획 고개를 돌려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매서운 시선으로 덜덜 떠는 월화를 똑바로 노려보며 산천이 얼어붙을 듯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 잿물에 옷감이 닿는 순간 할마님은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까지 세 핏줄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죄인이 됩니다. 아이의 등 뒤에서 벌겋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독한 기운을 토해내는 잿물 대야에서 치익 하는 소리가 마치 독사의 하악질처럼 다시 한 번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으며 그 끔찍하고도 참혹한 경고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월화의 머릿속은 벼락을 맞은 듯 새하얗게 부서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대역죄인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월화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바싹 마른 쇳소리가 새어나왔으며 방금 전까지 귓가를 때리던 매서운 강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해오는 대답 대신 숯검정처럼 새카만 천을 단단히 움켜쥐고 살얼음이 낀 강물에 푹 담갔다 빼내며 월화의 떨리는 눈앞으로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마님. 아이의 꽁꽁 언 붉은 손끝에서 투명한 물방울들이 천에 스며들지 못하고 둥근 구슬처럼 튕겨나가며 후드득 탁 하고 단단한 얼음판 위로 떨어져 내렸으며 해오는 묵직한 천을 두 손으로 꽉 쥐고 팽팽하게 당겨 보였습니다. 이것은 여염집에서 바느질할 때 쓰는 무명천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실이 얽힌 꼬임새를 자세히 보십시오. 명주실새 가닥을 촘촘히 꼬아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막고 그 위에 특수한 악교와 짐승의 기름을 먹여 짠 직물입니다. 이것은 오직 궁궐 안에서만 짜내는 왕실의 전령보가 틀림없습니다. 쿵하고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충격에 월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거적대기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안방에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유독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검은 옷만큼은 반드시 독한 잿물에 푹푹 삶아 형체도 없이 사겨버리라고 강요했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해묵은 때가 깊으니 잿물을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 팍팍 문지르셔야 합니다. 독사처럼 눈을 번뜩이며 자신의 손에 억지로 빨랫감을 쥐어주던 며느리들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월화의 굽은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히 왕실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대어 엄청난 죄를 짓고는 늙고 눈먼 시어미의 거친 손을 빌려 끔찍한 증거를 영원히 인멸하려 했던 며느리들의 악독한 계략이 뼛속까지 사무치게 깨달아지는 찰나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같은 긴장감이 꽁꽁 얼어붙은 강가를 무겁게 짓누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지끈 빠스라 누군가 언 강가의 거친 자갈과 살얼음을 짓밟으며 다가오는 탁한 발소리가 귓전을 거칠게 때렸으며 월화는 흠칫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 낀 강둑 너머로 매서운 눈꼬리를 치켜세운 큰 며느리의 몸종 넙대기가 두꺼운 솜치맛자락을 사납게 펄럭이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녀의 억센 손에는 굵은 물풀의 나무 몽둥이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당장 그 옷을 잿물에 쳐넣지 않고 웬 거지 새끼랑 노닥거리고 있어. 넙대기에 찢어질 듯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쨍하게 얼어붙은 겨울 하늘의 정막을 쩌렁하고 갈랐으며 그녀는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무자비하게 휘두를 듯 씩씩거리며 두 사람을 향해 빠르게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월화는 본능적으로 혜원의 작은 어깨를 품으로 꽉 감싸 안으며 덜덜 떨리는 다리로 뒤로 물러섰지만 바로 등 뒤에는 시퍼런 도끼를 뿜어내며 끓어오르는 잿물 대야가 독사처럼 입을 벌리고 있어 이제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곳조차 없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월화의 굽은 등 위로 넙대기의 굵은 물풀의 나무 몽둥이가 무자비하게 허공을 가르며 붕하는 소리와 함께 내리꽂히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어라, 이 미련한 것아. 얼어붙은 겨울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들려온 신경질적인 목소리의 넙대기는 흠칫 놀라 허공에 몽둥이를 멈춰 세웠으며 소슬대문 쪽에서 눈밭을 밟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와 함께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사락사락 소리가 무겁게 깔린 앞마당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청나라산 비단 두루마기로 몸을 꽁꽁 감싸고 여우털로 만든 토시를 낀 큰 며느리 팽씨와 둘째 며느리 도씨가 독사 같은 눈을 번뜩이며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녀들의 곁에는 집채만 한 덩치를 가진 험상궂은 장정 넷이 거친 입김을 훅훅 내뿜으며 호위 무사처럼 바짝 붙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팽씨는 가마솥 옆에 고스란히 뭉쳐져 있는 시커먼 누비옷을 발견하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으며 겹겹이 껴입은 비단옷이 부스럭거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튀어나가더니 길을 막고 있던 넙대기의 어깨를 신경질적으로 밀쳐냈습니다. 내 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단단히 났다고 생각은 했다만 당장 그 독한 잿물에 옷을 담가 빡빡 문질러 빨라 일렀건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 버러지 같은 거지 새끼를 끌어안고 뻗대고 있는 것이냐. 도끼가 잔뜩 오른 팽씨가 찢어질 듯한 쇳소리를 지르며 손에 끼고 있던 두툼한 갓신을 벗어 던지더니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월화의 야윈 뺨을 향해 매섭게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팽씨의 거친 손길에 월화는 앓는 소리를 내며 두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끔찍한 고통을 기다리며 몸을 한껏 웅크렸지만 탁 하고 무언가 단단하게 맞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 났을 뿐 월화의 뺨에는 아무런 고통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월화가 파르르 떨리는 실눈을 떠보니 7살배기 어린 혜원이 제 몸집보다 훨씬 큰 팽씨의 두꺼운 비단 소매를 앙상하고 뼈만 남은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쥐고 당당하게 앞을 가로막아 서 있었습니다. 어딜 감히 이 더러운 손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혜원의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굶주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서늘하여 마치 한겨울 북풍한 설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으며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팽씨가 당황하여 흠칫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자 혜원은 눈밭에 내팽개쳐진 시커먼 누비옷을 낡은 집신 발끝으로 툭 차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입간 먹물로 치장한 허접한 옷에 진짜 정체를 모를 줄 알았더냐. 혜원의 또렷하고 낭낭한 목소리가 꽁꽁 얼어붙은 널찍한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으며 아이는 팽씨와 도씨의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가는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비수를 꽂듯 무서운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시궁창에 뒹구는 더러운 누더기처럼 보이나 그 속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단 세 벌뿐이라는 지엄한 왕실의 하사품, 진용빛 용문 명주가 아니더냐. 헉 하는 거친 숨소리가 팽씨와 도씨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으며 두 여인은 마치 백주대 낮의 날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턱이 파르르 떨리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호는 자비 없이 며느리들의 극악무도한 범죄 계획을 낱낱이 파헤치며 그들의 턱 밑까지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너희가 감히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끔찍한 작정으로 이 귀한 왕실의 하사품을 몰래 빼돌려 저 멀리 청나라 상단에 밀수출하여 거액의 은자를 챙기려 하였고, 행여나 그 죄가 발각되어 멸문지화를 당할까 두려워 시커먼 먹물로 그 고귀한 명주를 덧칠해 비열한 눈속임을 하였지. 혜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독한 냄새를 풍기는 잿물 대야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날카롭게 가리키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눈이 어둡고 힘없는 늙은 시어머니의 손을 비열하게 빌려 옷깃 깊숙한 곳에 수놓아진 왕실의 금실 문양을 저 독한 잿물로 흔적도 없이 녹여버리려 한 그 천인공노할 흉계가 영원히 하늘을 가릴 줄 알았더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은밀하게 꾸민 끔찍한 비밀이 다 죽어가는 7살짜리 꼬마 거지 새끼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줄줄 흘러나오자 팽씨와 도씨는 극한의 공포와 경악에 질려 눈동자가 사방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으며 두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 차가운 눈밭에 철퍼덕 주저앉을 뻔한 것을 서로의 팔을 붙잡고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팽씨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혜온과 월화를 가리키며 이성을 잃고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요물 같은 거지 새끼와 늙은이를 당장 묶어서 저기 꽁꽁언 얼음 구멍에 산채로 쳐넣어라. 우두둑 우두둑. 팽씨의 살기 어린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에 버티고 서 있던 장정넷이 굵은 뼈마디를 꺾는 소리를 내며 흉흉한 기세를 뿜어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우람한 손에는 사람의 두개골마저 단숨에 으스러뜨릴 듯한 무시무시한 몽둥이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굳은 표정으로 하얀 눈 덮인 마당을 성큼성큼 짓밟으며 좁혀왔고 그들의 억세고 거친 소나기가 혜온의 얇은 목덜미와 월화의 굽은 등을 향해 독사의 맹독품은 송곳니처럼 무자비하게 뻗어오며 숨 막히는 죽음의 공포가 두 사람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휙. 바람을 가르는 섬뜩한 파공음과 함께 사내의 거친 소나기가 뻗어오는 찰나였습니다. 7살 혜온은 덫에 걸린 들짐승처럼 바닥으로 바짝 몸을 숙였으며 굵직한 참나무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헛간 문설주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우직근 나무 기둥이 터져나가는 소리에 월화가 비명을 지르는 사이 혜온은 눈 덮인 비탈기를 따라 강둑의 진흙탕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철퍼덕. 얼어붙은 땅 위를 구르던 아이의 작은 몸뚱이가 살얼음이 낀 강가 진흙밭에 처박혔습니다. 혜온은 무릎이 깨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빠르게 기어가 강가에 철분이 섞인 붉은 진흙을 두 손으로 미친 듯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흙덩어리에 손톱이 찢겨 핏방울이 떨어졌지만 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움큼의 진흙을 파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 꼴을 내려다보던 팽씨가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거지 년이 되지기 전에 제 맷자리라도 파는 게냐. 당장 전년의 모가지를 비틀어 얼음 구멍에 쳐넣어라. 장정넷이 다시 살기를 뿜어내며 비탈기를 쿵쿵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발소리가 고요한 강둑을 울렸지만 혜온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한지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젠가 장터 약재상에서 주워다 애지중지 모아두었던 5배자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그 가루를 붉은 진을 위에 털어넣고는 입안에
고인 침을 뱉어 미친 듯이 지식였습니다. 찌걱찌걱 붉은 진흙과 오배자 가루가 섞이며 끈적이는 점성을 띠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가장 앞서 내려온 장정의 발길질이 해운의 등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 년아 어딜 도망가려 바라기냐. 장정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다가오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해운이 튀어오르며 몸을 획 돌렸습니다.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손에 꽉 쥔 질척이는 흘덩어리를 월화가 안고 있던 검은 누비옷 위로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철썩 끈적한 진흙즙이 옷자락에 정통으로 들러붙자 월화는 경악하며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들이 빨라 던져준 빨랫감에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월화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흙을 황급히 털어내려 했지만 해오는 노인의 손을 쳐내며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계셔요. 할멈 제발 저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아이는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악을 쓰더니 장정의 몽둥이가 떨어지기 직전 다시 바닥을 구르며 강둑의 거대한 바위 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가루 즉 석회질이 단단하게 굳어진 돌멩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뾰족한 돌멩이를 집어들고 손톱이 뭉개져라 표면에 낀 하얀 가루를 박박 긁어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돌 긁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해오는 모은 하얀 가루를 진흙이 묻은 검은 누비옷 천 위에 골고루 문질러 발랐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아이의 엉뚱한 흙장난 같았지만 해온의 눈빛만은 무서우리만치 정확한 확신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호호 저거 좀 보게 형님 이제는 아주 단단히 미쳐서 죽기 전에 흙장난이나 치고 자빠졌구먼. 둘째 며느리 도씨가 비단 치맛자락을 끌어올리며 교태 섞인 코웃음을 쳤습니다. 팽씨는 독사가 또아리를 튼 듯한 눈빛으로 장정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뭘 그리 꾸물거리느냐. 당장 전연의 명주를 끊어버리지 않고. 장정들이 다시 몽둥이를 움켜쥐고 다가서는 찰나였습니다. 치익 갑자기 펄펄 끓는 기름에 찬물을 부은 듯 기괴하고 소름 돋는 마찰음이 월화의 품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들은 비웃음을 흘리던 입을 쩍 벌린 채 굳어버렸고 곧 그들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부릅떠졌습니다. 진흙의 철분과 오배자의 산성 그리고 바위 틈에 석회 가루가 뒤섞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글부글 보글보글. 오랜 세월 질기고 독하게 천을 올가매고 있던 거친 먹물이 아이가 발라놓은 즈백이 닿자마자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하고 냄새나는 검은 물이 장대비 쏟아지듯 바닥에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며 섬뜩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지켜들었던 장정들은 눈앞의 기괴한 광경에 압도되어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고 팽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질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요망한 조화란 말이냐. 팽씨가 넋 나간 듯 중얼거리는 순간 흉측한 먹물이 완전히 씻겨 나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겨울 강가를 단숨에 집어삼킬 듯한 강렬하고 찬란한 빛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장터에서 굴러다니는 하찮은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더러운 때가 기적처럼 벗겨진 자리에는 두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금빛 명주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오조룡의 문양이 살아 숨 쉬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짠 검붉은 천이 겨울 햇살을 받아 영롱한 자태를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조선팔도 그 어디에서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오직 궁궐 깊은 곳 왕실의 고귀한 핏줄만이 몸에 두를 수 있는 왕실의 귀한 용문 명주였던 것입니다. 번쩍 햇빛에 반사된 금실의 찬란한 광채가 팽씨와 며느리들의 탐욕스러운 두 눈을 정통으로 찔렀고 그 압도적인 왕실의 위엄 앞에 서 있던 장정들의 무릎이 쿵 소리를 내며 속절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하찮은 거지 아이의 흙장난이라며 콧방귀를 뀌던 자들의 새카만 심장 속으로 결코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천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도 눈부신 자태를 넋이 나간 듯 바라보던 월화의 두 눈에서 마침내 핏물보다 붉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그녀의 앙상하고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온 것은 짐승의 덫에 걸려 창자가 끊어진 어미 고라니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땅바닥을 치며 오열하던 월화의 머릿속으로 30여 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모함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전 목숨을 걸고 국경을 지켜낸 공로로 선대 임금에게 직접 하사받았던 가문의 최고 보물이자 목숨보다 귀히 여겼던 어사 하사품이 틀림없었습니다. 악독한 며느리들이 청나라 상인에게 은자 몇 냥을 받고 팔아넘기려 시커먼 먹물로 덧칠해 버렸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것이 어찌 저 미천한 거지의 손에서. 둘째 며느리의 턱이 파르르 떨리며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국보를 고의로 훼손하고 오랑캐에게 밀수하려 한 끔찍한 대역죄가 명백히 드러나자 다리에 힘이 풀린 며느리들은 철퍼덕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왕실의 상징인 오조룡을 먹물로 덧칠해 숨기려 한 죄는 삼족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고도 남을 참혹한 능지처참의 중죄였기에 그들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죽은 송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쨍그랑. 그때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물동이를 거칠게 발로 걷어차며 깨뜨린 자는 다름 아닌 첫째 며느리 팽씨였습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날카로운 옹기 파편 소리에 모두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든 순간 사색이 되었던 팽씨의 두 눈에 돌연 시뻘건 핏발이 서며 소름 끼치는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을 억지로 감추며 비단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는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마귀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들 감히 네 앞이라고 넋을 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냐. 그녀의 쇳소리 섞인 날카로운 비명이 살을 이는 겨울바람을 갈기갈기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저 미치광이 늙은이의 말을 믿겠느냐. 대역죄라니 웃기는 소리 작작 하라지. 여봐라 장정들은 뭣들 하고 엎드려 있느냐. 당장 일어나 관하로 달려가거라. 가서 저 노망난 시어미와 굴러먹다 온 거지. 년이 우리 가문의 지엄한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다 발각되었다고 사또께 고해라. 팽씨의 도끼품은 호통에 얼빠져 엎드려 있던 장정들이 흠칫 놀라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자 팽씨는 곁에 떨어져 있던 참나무 장작개비를 집어들어 허공에 마구 휘둘렀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저 미천한 거지. 년이 우리 집안의 가보를 훔쳐 달아나려다 진흙탕에 빠뜨려 더럽힌 것이라 관아에 고발하란 말이다. 만약 오늘 이 일을 있는 그대로 입 밖에 내는 놈이 있다면 내 그놈의 혓바닥을 뿌리째 뽑아 산 채로 개먹이로 던져줄 것이야. 당장 뛰지 못할까. 그 참혹하고도 악독한 모함에 넋을 잃고 오열하던 월화가 흠칫 놀라며 엎드린 채로 거지 소녀를 자신의 마른 품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안 된다.
이 벼락 맞을 악독한 것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내년들의 그 시커먼 탐욕이 이 지엄한 명주를 더럽히고 팔아넘기려 한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이 어린 생명에게 도둑의 누명까지 씌우려 하느냐. 월화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갈라져 쇳소리가 났으나 그녀의 깡마른 두 팔은 거지 소녀의 작은 어깨를 부서질 듯 단단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거지 소녀는 겁에 질려 울기는커녕 얼음장처럼 차가운 두 손으로 그 진홍빛 명주를 가슴 깊이 품은 채 팽씨를 향해 짐승처럼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작은 가슴에 안긴 오조룡의 금빛 자수가 마치 진정한 주인을 지키려는 듯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한 줄기 겨울 햇빛을 받아 번쩍하고 눈이 멀 듯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당장 사또를 매셔오지 못할까? 전현들을 당장 오라로 묶어라. 팽씨의 발악에 결국 목숨의 위협을 느낀 덩치 큰 사내 두엇이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소슬대문을 박차고 관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이 얼어붙은 흙바닥을 거칠게 지식이며 멀어지는 다급한 발소리가 귓가를 때리자 월화는 절망 어린 한숨을 토해내며 눈을 질끈 감고 품속의 소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줄 가문의 보물은 기적처럼 제 빛을 찾았으나 인면수심의 괴물로 변해버린 며느리 팽씨의 도끼 어린 반격으로 인해 늙고 병든 시어머니와 이름 모를 거지. 소녀의 목숨은 시퍼런 작두날 위에 위태롭게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나졸들이 달려오는 불길한 발소리가 쿵쾅쿵쾅 지진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쾅쾅 육중한 소슬대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지며 쇠스랑과 시뻘건 오라줄을 든 험상궂은 의주 관아의 포졸들이 성난 들소 떼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팽씨가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찢어지는 목소리로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전현들이다. 시엄이라는 작자가 은혜도 모르고 저 천한 거지년과 결탁하여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보물을 훔쳐달아 나려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리어 나를 해치려 하였으니 어서 포박하여 사또 나리께 끌고 가라. 아니다. 이것은 내 남편의 피땀과 넋이 서린 물건이다. 제발 손대지 마라. 월화는 얼어붙은 흙바닥에 쓰러진 채로 품에 안은 명주를 뺏기지 않으려 사력을 다해 짐승처럼 발버둥을 쳤지만 살기가 등등한 건장한 사내들의 억센 소나귀를 늙고 병든 노인이 당해낼 방도는 없었습니다. 찌우욱하고 낡은 저고리 섭이 처참하게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뿜어내던 명주는 결국 며느리 팽씨의 탐욕스러운 소나기로 무참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영감,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월화의 피를 토하는 듯한 통곡 소리가 살을 이는 의주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처절하게 흩어졌습니다. 반면 곁에 있던 짐승 같은 포졸들이 거친 손길로 붉은 포승줄을 들이밀 때 어린 거지 소녀 해온의 행동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기민했습니다. 이 독한 년 어딜 도망가려 해. 가만히 있지 못할까. 덩치 큰 포졸이 윽박지르며 거칠게 팔을 꺾어 결박하려 하였으나 해오는 반항은커녕 오히려 두 팔을 등 뒤로 순순히 내어주며 가슴을 한껏 부풀려 자세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거친 삼배줄이 가슴통을 단단히 옥죄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누더기 옷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신의 살갗에 빈틈없이 밀착되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안도의 숨을 삼켰습니다. 씩씩거리는 포졸들은 그저 어린아이가 잔뜩 겁을 먹어 숨을 들이켜고
몸을 뻗대고 있다고만 여겼을 뿐, 그 영악하고도 치밀한 계산을 눈치챈 이는 마당 안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단단한 오라에 묶인 채 끌려가며 고개를 돌린 혜원의 시선이 마루 위에서 가문의 보물을 움켜쥐고 승자의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팽씨의 얼굴에 가닿았습니다. 7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치 천년 묵은 빙산처럼 서늘하고도 상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지독한 눈빛에 팽씨는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헉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철퍼덕, 질질. 얼어붙은 진을 바닥 위로 집신 끌리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주 장터로 끌려 나온 두 사람을 향해 백성들의 무자비한 분노와 조소가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노인네를 보았나. 며느리들 몰래 갑오를 훔쳐 도망치려 하다니. 패륜도 저런 패륜이 없지. 퍽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월화의 이마를 강타했고 시뻘건 핏방울이 하얀 눈밭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벼락을 맞을 늙은이 같으니 저 어린 거지녀는 또 웬 요물이란 말이냐. 사방에서 날아드는 흙먼지와 썩은 배추, 밑동,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저주 섞인 욕설 속에서 월화는 피눈물을 흘리며 비틀거렸지만 혜호는 쏟아지는 오물들을 피하려 고개를 숙이거나 훌쩍이지 않은 채 그저 꼿꼿한 걸음으로 장터 한가운데를 가르며 걸어 나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장터의 끄트머리, 국밥집 처마 밑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광기에 휩싸여 침을 뱉는 성난 군중들 사이로 유동 미동조차 하지 않고 바위처럼 우뚝 서 있는 낯선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는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그 선비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백성들 속에서도 오직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혜원의 작은 뒷모습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고개를 살짝 돌린 혜원의 맑은 눈빛과 삿갓 아래로 번쩍이는 선비의 예리한 눈동자가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비쳤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지워진 듯한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선비가 보일 듯 말 듯 턱을 미세하게 끄덕이자 오라에 묶여 끌려가던 혜온 역시 피가 맺힌 입술 끝을 미세하게 말아 올리며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짜놓은 덫의 문이 이제 막 열렸음을 알리는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도 소름 돋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끼익, 쾅. 살을 애는 삭풍을 가르며 의주관하의 육중한 대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토해내며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회오리치는 관아의 널찍한 앞마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높은 돌계단 위 웅장한 동원 마루에는 이미 팽씨 일당이 몰래 찔러 넣은 두툼한 엽전 꾸러미에 영혼을 팔아넘긴 부패한 사또가 거만한 자세로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저 발칙한 죄인들을 당장 섬돌 아래 무릎 꿇리거라.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사또의 뱀 같은 징그러운 눈동자가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진 늙은 시어머니와 거지. 소녀를 향해 번뜩이자 주변을 겹겹이 둘러싼 수십 명의 포졸들이 일제히 곤장을 바닥에 쿵쾅 내려치며 위에 하는 소름 끼치는 위협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살벌한 관아의 마당이었으나 꿇어앉은 혜온의 품속, 옥죄인 포승줄 아래 숨겨진 그 차가운 물건은 아직 누구에게도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때가 오기만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 죄인의 입을 틀어막고 당장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잔인한 불호령이 동원의 육중한 대들보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마당 곳곳에 흩어져 있던 포졸들이 우르르 짐승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거친 삼배 수건이 월화의 입을 무자비하게 틀어막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의 몸뚱이가 차갑고 단단한 나무 형틀 위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찌기기에 거친 밧줄이 월화의 앙상한 팔다리를 팽팽하게 올가매는 소리가 조용한 동원 마당에 뼈를 긁는 듯 섬뜩하게 울렸으며 월화의 흐린 눈에서는 억울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거친 삼배 수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팽씨는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뻔뻔하게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사또 날이 이 못난 며느리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야 하겠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녀린 여인의 억울한 호소처럼 꾸며져 있었으나 소매 뒤로 감춰진 두 눈은 독사의 것처럼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 노망난 시어머니가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보물을 청나라 오랑캐에게 몰래 팔아넘기려 하였사옵니다. 팽씨가 울먹이는 척말을 끝내자 둘째 도씨 역시 진짜 억울한 사람인 양코를 훌쩍이며 거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정체불명의 거지년과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까지 통째로 들고 도망치려 하였사옵니다. 두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마당 구석에서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낮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냥의 뇌물을 삼킨 사또는 사건의 진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기름진 턱을 쓸어내리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렇게 패륜한 시어미가 또 있을까? 사또는 흡족한 듯 담뱃대를 빨아당기더니 코끝으로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소리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맛보아야 비로소 진실을 토해낼 것이다. 쿵쿵쿵 건장한 형방이 사람 팔뚝만 한참 나무 주리대를 마당 바닥에 3번 무겁게 내리찍으며 다가왔습니다. 형틀에 묶인 월화의 가냘픈 두 다리 사이로 그 거칠고 무시무시한 주리대가 찔려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월화는 삼배 수건 속에서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으며 퉁퉁 부은 두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형틀의 나무판을 적셨습니다. 마당을 에워싼 백성들조차 다가오는 참혹한 형벌에 차마 고개를 돌리며 아이고 하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묵묵히 엎드려 있던 7살 거지 소녀 혜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더기 저고리에 묻은 핏자국과 흙먼지가 달빛에 번져 기괴한 무늬를 만들었으나 아이의 두 눈만은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르륵. 혜온이 작은 가슴을 획 오므리자 포박될 때 일부러 두 팔을 벌려 가슴을 부풀린 채 받아들였던 굵은 포승줄이 뱀의 허물처럼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아무리 단단히 묶었다고 자만했으나 그 안에는 7살 아이의 영악하고도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포승줄이 풀리는 찰나 누더기 저고리 안쪽 깊은 곳에 밀착되어 있던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아이의 살갗 위에서 미세하게 달그락 소리를 냈으나 혜온은 그것을 꺼내지 않고 옷깃을 꽉 여미며 아직은 아니라는 듯 입술을 짓물었습니다. 전연이 포승줄을 풀었다. 당장 잡아라. 포졸 하나가 기겁하며 소리쳤으나 혜온은 달아나는 대신 오히려 동원 마루를 향해 한 걸음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맨발이 차가운 흙바닥을 밟는 저벅 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울려 퍼지자 마당 전체가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혜온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동원 마루 위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체구는 거대한 동원 아래에서 한없이 왜소해 보였으나 그 눈동자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마치 산채로 불꽃을 삼킨 짐승의 것처럼 사납고도 뜨거웠습니다. 눈이 멀어 짐승과 사람을 구분 못하는 관아의 개들이더냐. 7살 체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얼어붙은 동원 마당을 쩌렁 하고 갈랐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백성들이 헉하고 동시에 숨을 들이쉬었고 포졸들은 제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죄 없는 늙은이의 뼈를 꺾기 전에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서 형구를 휘두르는지 똑똑히 보거라. 당황한 사또가 빨아들이던 담뱃대를 화로에 탁탁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미친 거지 핏덩이가 단단히 실성하였구나. 당장 전연의 주둥이를 틀어막아라. 사또의 살기 어린 호통에 주춤하던 포졸 두엇이 몽둥이를 움켜쥐고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사색이 된 팽씨도 뾰족한 손톱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저 요망한 계집애가 사수를 부리옵니다. 당장 저 천한 것의 머리채를 잡아 곤장으로 지식여 놓으시옵소서. 도씨 역시 팽씨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앙칼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전연이 혹여 입을 열기 전에 어서 빨리 제가를 물리시옵소서. 우르르 험악한 발소리를 내며 포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매서운 몽둥이가 해온의 뺨을 스칠 듯 다가왔으나 그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형틀에 묶인 월화가 삼배 수건 사이로 아이야 제발 피해라 하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해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몽둥이를 든 포졸들의 코앞까지 걸어 들어가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거센 겨울바람이 동원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와 아이의 남루한 옷자락을 펄럭펄럭 휘날렸습니다. 핏자국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작은 체구였으나 그 앞에 선 장정들의 손에서 몽둥이를 쥔 소나귀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그들의 본능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지금부터 이 관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죄상을 조선의 경국대전과 대명률의 이름으로 낱낱이 밝혀줄 것이다. 해온의 맑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동원 마당의 공기를 산산이 갈랐습니다. 감히 이 입을 막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 죄가 삼족을 멸할지니 각오하여라. 7살 꼬마의 입에서 경국대전과 대명률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천둥처럼 쏟아져 나오는 순간 몽둥이를 내리치려던 포졸들의 팔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어떤 포졸은 손에 쥔 몽둥이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듯 팔을 덜덜 떨었고 또 어떤 포졸은 저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또의 뚱뚱한 몸집이 사시나무 떨듯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거만하게 꼬고 있던 다리가 풀리며 마루 바닥에 쿵 발이 떨어졌습니다. 팽씨와 도씨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질려버렸고 서로를 붙잡고 있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형틀에 묶여 숨을 헐떡이던 월화조차 삼배 수건 너머로 아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압도적인 기세를 느끼며 눈을 크게 뜨고 경악하여 멍하니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친 거지 꼬마라며 콧방귀를 뀌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저 아이가 대체 뭐지 하는 놀라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해온의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이 관아의 모든 악인을 낱낱이 짓밟아 버릴 듯한 시퍼런 불꽃이
일렁이며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아이는 죽음의 형구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동원 마루의 돌계단 바로 아래까지 당당하게 다가섰습니다. 삿도와의 거리는 불과 서너 걸음, 거만한 탐관오리의 뻔뻔한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해오는 조선의 법과 하늘의 이치로 이 더러운 마당을 심판하겠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삿도의 공포에 질린 두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동원 마당에 해온의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어라, 죄 없는 자에게 무턱대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경국대전 형전의 남형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죄 중의 중죄이니라. 그 당찬 외침에 곤장을 쳐들고 있던 포졸들의 손에서 무거운 참나무 몽둥이가 툭 하고 흙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져 내렸고, 숨죽여 구경하던 백성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헉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삿도는 맑은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두 눈을 부릅뜬 채 입을 쩍 벌렸으며 악독한 미소를 짓고 있던 며느리 팽씨 일당 역시 저승사자라도 마주한 듯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해오는 낡은 무명 저고리 자락을 작은 두 주먹으로 꽉 움켜쥐고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한 걸음 더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삿도 나리께서는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고 진실을 밝혀야 할 목민관이시거늘 어찌 명확한 증좌나 제대로 된 문초도 없이 저렇게 늙고 병든 할미를 도둑으로 몰아 장살에 처하려 하십니까?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려한 언사의 넓은 동원 마당에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해오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삿도를 똑바로 응시하며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더구나 저 교활한 자들이 훔쳤다고 억지를 부리는 진홍빛 명주는 청나라와의 무역에 쓰이는 귀한 관수 물목이오니 이는 조선의 법뿐만 아니라 상국인 명나라의 대명률 작물에 관한 법조를 엄격히 따라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7살 꼬마의 입에서 청나라 무역과 대명률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흘러나오자 마당 구석에 늙은 훈장마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삿도의 얼굴이 참담한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한 해오는 바닥에 엎드린 팽씨 일당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명률 형률 제28조 무고조에 이르기를 거짓으로 남을 고발하여 억울한 죄를 씌운 자는 그가 씌우려 했던 죄와 똑같은 벌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며느리들이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야밤에 은자 50냥이 든 전대를 찔러 넣고 죄 없는 월화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더러운 정황이 명백하거늘 어찌 사또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무고한 일을 벌하려 하십니까? 해온의 입에서 은자 50냥이라는 구체적인 뇌물의 액수와 뒷거래의 내막이 낱낱이 터져 나오자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사또의 뚱뚱한 몸집이 사시나무 떨리듯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머릿속이 하얗게 증발해버리는 혼란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려 했으나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고 넓은 이마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려 화려한 관복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평생 글공부에 매진한 늙은 선비들도 외우기 힘든 경국대전과 대명률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대는 데다 자신들의 은밀한 뇌물수수까지 정확히 꿰뚫어보는 조그마한 계집아이의 존재는 사또에게 숨통을 조여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동원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사이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는 수군거림이 일었고
누군가 아이고 저 썩어 빠진 사또 놈이 돈을 처먹고 늙은이를 때려 죽이려 했구나. 라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치자 참았던 민심은 맹렬한 분노의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팽씨 일당은 추악한 뇌물수수의 전말이 까발려지자 혼비백산하여 얼굴을 감싸 쥐었으며 그중 죄질이 가장 나쁜 큰 며느리는 하얀 거품을 물고 쿵 쓰러져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무자비하게 월화를 짓밟던 그들의 오만방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직 형틀에 묶여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만이 이빨을 부딪히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비난 어린 시선이 쏟아지자 사또는 이대로 진실이 밝혀져 가명의 보고라도 되는 날에는 자신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갈 것이 뻔했기에 억지로 핏대를 세우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어지럽게 휘젓던 사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뒤섞인 핏발선 눈동자로 해온을 향해 미친 듯이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저 요망한 것 당장 저 발칙한 것에 입을 틀어막아라. 사또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기괴한 쇳소리가 나고 있었으며 당황한 포졸들이 허둥지둥 눈치만 보며 멈칫거리자 동원 마루를 발로 거칠게 구르며 더욱 짐승처럼 악을 썼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저 계집아이를 포박하여 하옥하고 저놈들이 훔치려 했다는 저 망할 놈의 명주를 마당 한가운데 타오르는 화로에 던져 남김없이 태워버려라. 어서 눈앞의 증거를 없애면 그만이다. 사또의 입에서 튀어나온 끔찍하고 노골적인 증거 인멸의 명령에 장터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하며 분노에 찬 탄식을 터뜨렸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무쇠 화로에서는 뻘겋게 달아오른 참수치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티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월화는 어린 해온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서질 듯 아픈 몸을 이끌고 거친 흙바닥을 기어가 아이의 작은 몸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으며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해온은 월화의 떨리는 품에 깊이 안긴 채로도 결코 그 맑고 매서운 눈빛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붉은 화로와 사또를 무섭게 노려보며 얄팍한 마지막 발악이 불러올 더 거대한 파멸을 예견하듯 작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월화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며 흙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려 했으나 무자비하게 달려든 덩치 큰 포졸 하나가 억센 발길질로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퍽 하고 걷어차 버렸습니다. 늙고 병든 노구는 속절없이 흙먼지 속으로 뒹굴고 말았으며 그 아수라장의 틈을 타 또 다른 포졸의 거친 소나귀가 맏며느리 팽씨의 품에 안겨있던 진홍빛 용문 명주를 획 하고 낚아챘습니다. 포졸은 사또의 도끼 어린 눈짓에 맞추어 마당 한가운데서 뻘건 열기를 토해내고 있는 거대한 무쇠 화로를 향해 가차없이 명주를 내던져 버렸고 펄럭하는 섬뜩한 마찰음과 함께 붉은 천이 차가운 겨울 허공에 날카로운 호선을 그리며 날아가자 숨을 죽인 채 구경하던 수십 명의 장터 백성들은 일제히 아 하는 단발마의 비통한 탄식을 터뜨리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부시게 고운 자태를 뽐내던 진홍빛 명주가 시뻘건 참숯 위로 속절없이 곤두박질 치는 광경을 지켜보던 맏며느리 팽씨와 둘째. 며느리 도씨는 방금 전까지 애써 슬픈 척하며 곡소리를 내던 가증스러운 표정을 순식간에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들은 서로의 화려한 비단 소매를 부여잡은 채 안도의 한숨을 휴 내쉬며 비릿하고도 섬뜩한 미소를 입가에 가득 매달았으며
그 간악한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유일한 물증인 저 명주가 불길 속에서 한 줌 시꺼먼 재로 변해버리는 순간 시어미 월화와 눈의 가시 같은 7살배기 꼬마 해온이 대역죄인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비참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악독한 계산이 이미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형님, 보시옵소서. 이제야 지긋지긋한 저것들을 치워버리고 온전히 우리 세상이 왔습니다요. 도씨가 독사처럼 쉿쉿거리는 목소리로 귓속말을 건네자 팽씨는 득이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치맛자락을 거만하게 털어내었고, 뇌물을 받고 이 끔찍한 연극에 동참한 사또 역시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기름진 턱살을 부르르 떨며 간악한 웃음을 낄낄거리며 흘렸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 원통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이 있단 말인가. 월화는 거친 바닥에 부딪혀 입가로 줄줄 흘러내리는 검붉은 피를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무심하게 타오르는 붉은 화로를 향해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뻗으며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독한 절망감에 목이 메어 숨이 턱 막히며 그대로 하얀 눈동자를 뒤집고 혼절하기 직전의 위태로운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으며 30여 년이라는 길고도 잔혹한 세월 동안 오직 저 진홍빛 명주 하나에 얽힌 가문의 억울한 진실을 밝히고자 모진 목숨을 부지해 온 어미의 심정은 날카로운 톱날에 심장이 찢겨 나가는 듯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끔찍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 월화에 떨리는 품에 안겨있던 꼬마 해온의 반응은 구경꾼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눈앞에 늙은 할미가 피를 토하며 혼절해 가는 와중에도 전혀 당황하여 발버둥 치거나 살려달라 울부짖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작은 두 손을 등 뒤로 얌전히 뒷짐을 진 채로 천천히 흙바닥을 딛고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서늘하고도 묘한 미소를 띠며 화로 속에서 치솟는 불길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다닥 하며 마른 숯이 타들어가는 메마른 소리만이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은 동원 마당을 채우는 가운데 해온의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마침내 때가 도래하여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려는 듯한 번뜩이는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포졸의 거친 손을 떠난 진홍빛 용문 명주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로의 가장 깊숙한 바닥, 시뻘겋게 달아오른 참숯 한가운데로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운명의 찰나였습니다. 동원 마당의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천조각이 바스라질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얇디 얇은 진홍빛 천이 뻘건 불길의 혀끝에 닿는 순간 화르르륵 하는 고막을 무참히 찢어발길 듯한 거대한 폭음과 함께 동원 마당의 하늘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무시무시한 진홍빛 불기둥이 무쇠 화로 속에서 미친 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성난 용의 포효 같은 굉음을 내며 솟아오른 불길은 마당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단숨에 불태워버리며 사방으로 살인적인 뜨거운 열기를 토해냈고 화로 곁에서 득이양양하게 서 있던 포졸들은 앞머리와 눈썹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그을리자 으아악 하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은 채 흙바닥 위로 낮아빠졌으며 마루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사또마저 혼비백산하여 쓰고 있던 귀한 정자관을 바닥에 내팽개친 채 매발로 짐승처럼 기어 굵은 기둥 뒤로 덜덜 떨며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변고냐. 사또가 사시나무 떨듯 뚱뚱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비명을 내질렀으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은 채 막 뒤로 돌아서 축배를 들려던 맏며느리 팽씨와 둘째. 며느리 도씨는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정수리에 떨어진 듯 몸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녀들은 경악과 공포에 질려 잿빛으로 변해버린 얼굴로 화로 쪽을 획 돌아보았으며 바로 그때 하늘 높이 맹렬하게 치솟은 붉은 불기둥 한가운데서 인간의 필설로는 도저히 형용하기 힘든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파차름이 쩍쩍 쩌저적하며 거대한 바위산이 단번에 두 쪽으로 쪼개어지는 듯한 엄청난 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차가운 어둠 속에 억울하게 봉인되어 있던 신물이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족쇄를 산산조각 내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듯 동원의 육중한 기와 지붕을 무섭게 뒤흔들며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소리에 귀를 양손으로 꽉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놀랍게도 화로 속에 진홍빛 명주는 맹렬한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화로의 모든 불기운을 자신의 몸속으로 개걸스럽게 빨아들이며 그 표면에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던 황금빛 용의 문양이 마치 생명을 얻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찬란하고도 신비로운 금빛 광채를 사방으로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부신 진실의 빗무리가 마당 전체를 환하게 밝히며 죄지은 사또와 며느리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낱낱이 비추자 꼬마 해오는 여전히 등 뒤로 뒷짐을 굳게 진 채 거센 열풍에 펄럭이는 누더기 옷자락 사이로 흔들림 없는 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꼿꼿이 서서 마침내 감춰져 있던 묵직한 진실이 천하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예고하듯 서늘한 미소와 함께 타오르는 기적의 불기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르릉 마치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웅장한 소리와 함께 붉은 어인의 문양이 마당 전체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그 압도적이고도 신성한 황금빛 용의 자태 앞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호통을 치던 사또였으며 헉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며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그는 대청마루에서 볼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모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으나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던 사또는 어찌 저런 문양이 저건 분명 대궐 가장 깊은 곳에서만 쓰이는 국본의 상징이거늘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팔던 노인이 털썩 무릎을 꿇자 넋을 잃고 서 있던 포졸들이 일제히 무기를 내동댕이 치며 철그럭, 챙그랑,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바닥에 엎드렸고 전하, 만세 하는 울부짖음이 거대한 파도처럼 동원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사또의 쉰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다리가 꺾이며 쿵 철퍼덕 차가운 흙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아니야. 저건 요술이다. 저 미친 꼬마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사악한 요술을 부린 것이 틀림없어. 둘째 며느리가 발악하듯 꽥꽥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이미 지독한 공포에 짓눌려 쇳소리가 나고 있었으며 흙바닥을 긁어대는 열 손가락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와 흙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센 불기둥 앞에 꼿꼿이 서 있던 7살 해온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벅 낡고 해진 집신이 마른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뚜렷하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고 사또와 며느리들을 향해 다가가는 그의 작은 체구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산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해온에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낮고 묵직한 음성이 매서운 눈보라처럼 사또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 진홍빛 명주는 선대왕께서 친히 내리신 내수사의 진품이며 저 금실에 스며든 염료는 도에 끓는 불길 속에서만 참된 빛을 발하도록 비원의 장인들이 7년을 고아 만든 피땀의 결정체이거늘 어찌 짐승만도 못한 내년들이 감히 요술이라 주둥이를 놀리느냐. 서리빨 같은 호통의 며느리들은 하얗게 질려 거품을 물기 직전이 되었고 사또는 벌벌 떨리는 두 손을 비비며 아이고 소인이 눈이 멀어 대궐의 신성한 물건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콧물과 눈물을 질질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해오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된 손톱으로 땅을 긁고 있는 며느리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내년들이 시어머니의 탕약에 남몰래 독초를 타서 해치려 하고 그 막대한 재산을 통째로 삼킨 것도 모자라 선대왕께서 친히 내리신 지엄한 하사품까지 오랑캐의 더러운 손에 팔아넘기려 한 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결단코 씻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벼락같이 꾸짖었습니다. 왕실 하사품 밀수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에 엎드려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헉 하는 찢어지는 비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며느리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극도의 절망으로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놈이 미쳐서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첫째 며느리가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맨 땅에 머리를 박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해오는 품속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대나무 산가지를 꺼내 손바닥에 툭툭 털며 자비 없는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저 년들이 청나라 역관에게 은밀히 팔아넘기려 했던 장부의 위치를 알려드리지요. 그 단호한 한마디는 시퍼런 벼락처럼 마당을 내리쳤고 며느리들의 입에서 깍 하는 기괴한 단말마가 터져나오며 사방의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해오는 담뱃대를 들어 동원 담장 넘어 며느리들이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기와집의 뒷산 쪽을 유유히 가리켰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년들이 매일 밤 삼경마다 아무도 몰래 비싼 선앙당 낡은 우물가로 숨어들어 땅을 파던 것을 어찌 하늘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천박하게 착각하였느냐. 그 마른 우물 밑바닥 시퍼런 이끼가 낀 평평한 돌틈 사이에 깊숙이 숨겨둔 오칠된 검은 나무 상자 안에 빼돌린 국보들의 목록과 청나라 상단과 주고받은 피 묻은 밀수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있을 터이니 사또께서는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 상자를 대령하게 하시오. 해온의 추상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자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던 포졸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예의 하고 우렁차게 대답한 뒤 굴줄인 승냥이 때처럼 득달같이 달려나갔고 동원마당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거친 집신발 소리가 동원 문 밖으로 멀어지자 팽씨와 도씨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닐 정도로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도씨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허공에 헛손질을 해댔고 팽씨는 흙먼지 묻은 치마폭을 생명줄처럼 움켜쥐며 기괴한 쇳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지요. 사또 역시 사색이 되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는 찰나 해오는 피투성이가 된 채 꼿꼿이 서서 서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 그 은밀한 곳을 단번에 알아맞혔는지 궁금하여 숨이 넘어갈 듯한 표정들이 구려. 내가 저 차가운 강가에서 이곳 관악까지 짐승처럼 끌려오는 동안 두 눈과 코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소. 며느리들의 비단 옷 자락 끝에 묻어있던 붉고 찰진 진흙은 북쪽 산기슭 폐쇄된 선앙당 주변에서만 파낼 수 있는 적토였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풍기던 매캐한 냄새는 조선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청나라 상단들의 최상급 팔각향과 정향의 냄새였소이다. 해온의 낭랑한 목소리는 밤하늘을 가르며 동원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거둬들인 재물을 몰래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하며 피 묻은 밀수 장부를 숨기러 선앙당 우물가를 들락거렸으니 그 독한 이국의 향취가 치맛자락에 배어든 것은 하늘이 내린 이치가 아니겠소. 또한 강가에서 내가 중얼거렸던 북두칠성의 자루가 인방을 가리킨다는 말을 기억하시오. 삿간 너머로 올려다본 겨울 밤하늘의 별자리와 땅의 기운을 짚어보니 호랑이의 기운이 머무는 인방, 즉 의주 북쪽 폐쇄된 선앙당 더 마른 우물이야말로 매물을 숨겨두기에 가장 완벽한 혈자리였던 것이오. 그 정확한 위치가 다시 한번 메아리 치자 현실을 부정하며 미쳐버린 사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입에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발악했습니다. 저놈이 악귀에 씌어 요망한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당장 저 입을 찢어 발겨라. 뭣들 하느냐. 어서 저 미친놈의 목을 당장 치지 못할까. 사또의 비명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광기 어린 명령을 받은 망나니가 스릉하고 시퍼런 대도를 뽑아 들어 해온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치려던 절체절명의 찰나였습니다. 타닥 퍽 뼈가 부서질 듯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총알처럼 날아온 둥근 돌멩이 하나가 망나니의 손목을 강타했고 챙그랑하는 섬뜩한 쇳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도가 흙바닥으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동원 지붕 위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그림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키며 기와를 밟는 자박자박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놀란 사람들이 지붕 위를 올려다본 순간 달빛을 등지고 선 사내의 실루엣이 드러났으니 그는 바로 낮의 장터 구석에서 낡은 삿갓을 눌러쓴 채 해온과 눈빛을 교환했던 정체불명의 삿갓 선비였습니다. 선비가 지붕을 박차고 뛰어내려 마당 한가운데로 사뿐 착지하며 낡은 겉옷을 거칠게 벗어 던지자 달빛 아래 번쩍이는 마패가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사또의 썩어 문드러진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백성들 틈에 잠복해 있던 암행어사의 무리가 드디어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태산마저 단숨에 허물어뜨릴 듯한 암행어사의 우렁찬 외침이 밤하늘을 무섭게 진동시켰고 굳게 닫힌 담장 너머에서 출두야 를 복창하는 수십 명의 역졸들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와장창 쿵쾅 대문이 박살나며 붉은 천릭을 입은 역졸들이 육모방망이를 치켜들고 성난 파도처럼 밀어닥치자 사또는 넋을 잃고 의자에서 쿵 굴러떨어져 기절해버렸고 오만방자하던 팽씨와 도씨 역시 그 자리에 엎어진 채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제발 살려달라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목에 무거운 칼을 씌우고 마당 한가운데 꿀리거라. 암행어사의 불호령이 동원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또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며 철그럭 덜컥 하는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팽씨와 도씨의 목에도 육중한 나무칼이 채워졌습니다. 짐승처럼 엎드린 두 며느리는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이마가 찢어지도록 머리를 찌으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쇳소리가 나도록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얼음장같이
매서운 눈빛으로 죄인들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더니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7살 꼬마 해온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역졸들에게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저 아이가 지목한 뒷산 선앙당으로 달려가 숨겨진 작물과 밀수품들을 모조리 찾아내거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붉은 천릭을 입은 사내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캄캄한 산비탈을 쏜살같이 내달렸으며 이내 우당탕쾅 하고 선앙당 낡은 문짝이 부서지는 굉음이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땀벌창이 된 역졸들은 수레에 무언가를 잔뜩 싣고 돌아와 동원 마당에 쿵 하고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굳게 닫힌 커다란 나무 상자의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그 속에서 달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금은보화와 왕실에서 쓰던 귀한 도자기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팽씨가 늙은 시어머니의 피 묻은 치맛자락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두려 했던 두꺼운 장부 책이 바닥에 툭 떨어지자 암행어사가 그것을 주워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분노로 어깨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 인연들, 감히 나라의 귀한 국보를 빼돌려 청나라 상인에게 팔아넘기려 한 끔찍한 밀수 음모도 모자라 그 대역죄를 힘없는 늙은 시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하늘의 벌이 두렵지 않더냐. 우렁찬 호통 소리에 팽씨와 도씨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린 채 비명만 질러댔고 장부에는 사또가 두 며느리에게 챙긴 막대한 뇌물의 액수와 날짜까지 낱낱이 적혀 있어 명백한 증거가 만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저 썩어 빠진 탐관오리의 관복을 벗겨 하옥하고 시어머니를 사지로 몬 천인공노할 폐륜을 저지른 두 며느리를 형틀에 묶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매우 치거라. 붉은 두건을 쓴 형리들이 굵은 곤장을 높이 치켜들고 짝짝하며 두 며느리의 엉덩이와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치자 살이 터지고 검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며 고막을 찢어 놓을 듯한 단말마의 비명이 밤하늘을 처절하게 갈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한 팽씨와 도씨는 결국 이마에 관노비의 끔찍한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짐승보다 못하게 썩어가야 하는 인과응보를 맞이했으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던 사또 역시 가산을 몰수당하고 척박한 섬마을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센 피바람이 지나간 동원 마당에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자 암행어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늙은 시어머니 월화에게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짐승만도 못한 것들 틈에서 뼈를 깎는 고생이 많으셨소이다. 돌아가신 남편분의 억울한 누명도 완벽히 벗겨졌으니 잃어버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시어 남은 여생을 평안히 보내시지요.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의 말에 월화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거친 흙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지옥 같았던 30여 년의 고통과 원한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승줄에 꽁꽁 묶여 질질 끌려가는 두 며느리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골목길 너머로 희미하게 멀어질 즈음 월화는 눈물이 범벅이 된 멍한 눈으로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구해낸 7살 꼬마 해온이 환한 달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빙긋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월화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해온의 작은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진 눈매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손등을 하염없이 적셨습니다. 아이야, 하늘이 내게 보내준 은이나 내 영특함이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필시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월화의 목소리는 오랜 고통으로 갈라져 탁한 쇳소리가 났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뜨거웠습니다. 이제 빼앗긴 재산을 온전히 되찾게 되었으니 멀 평생 내 수양딸로 삼아 남은 여생 동안 온갖 호강을 시켜주마. 하지만 어린 꼬마 해오는 그 엄청난 부와 호강의 제안 앞에서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속을 알 수 없는 어른처럼 잔잔하고도 따뜻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해오는 꽉 잡혀 있던 제 손을 조심스레 빼내더니 빛바랜 낡은 저고리 품속으로 작은 손을 넣어 쓱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월화의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 위에 그것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단단한 나무 토막이 손바닥에 닿는 달그락 소리에 무심코 그것을 내려다본 순간 월화는 허억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삼키며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가 건넨 것은 놀랍게도 끄트머리가 반으로 거칠게 쪼개져 오랜 세월의 손때와 검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밴 낡은 나무 호패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반쪽짜리 호패를 보는 찰나 월화의 귓가에는 30년 전 그날 밤에 끔찍했던 장대비 소리와 살기 어린 말발굽 소리가 우르릉 천둥처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관군의 서슬퍼런 칼날에 쫓기던 한 충신이 피투성이가 된 채 월화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당시 의로웠던 월화의 남편은 덜덜 떠는 그 충신에게 가문의 전 재산과 함께 자신의 떳떳한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를 반으로 쩍 쪼개어 내어주며 캄캄한 어둠 속으로 도망치게 하여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귀하고 의로운 적선의 대가는 참으로도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역적을 은닉했다는 대역 죄인이 되어 끔찍한 고문 끝에 피를 토하며 옥사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마저 연좌제에 얽혀 험한 유배길에 올랐다가 병을 얻어 객지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며 명문가였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철저히 박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월화에 미친 듯이 흔들리는 붉은 눈동자가 눈앞에 선 작은 꼬마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 7살 천재 방랑 꼬마 해온이 바로 30년 전 남편이 가문과 제 목숨을 모두 바쳐가며 살려냈던 그 충신의 유일한 핏줄이자 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억울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두 손을 꼭 잡고 피눈물을 삼키시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해온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며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젠가 평안도 의주 땅에 가거든 우리 가문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위대하고 눈물겨운 은혜를 반드시 붉은 명주처럼 심장에 아로새기고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말을 마친 해오는 뒤로 한 걸음 사뿐히 물러서더니 낡고 해진 저고리의 옷깃을 정갈하게 여몄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무거운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듯 땅에 이마가 닿을 만큼 깊고 경건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환한 달빛 아래 엎드린 아이의 작은 등 위로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월화의 남편과 두 아들의 넋이 비로소 깊은 위로를 받듯 부드러운 밤바람이 쏴 불어와 마당의 흙먼지를 포근하게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가 어찌 그리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있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월화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황급히 다가가 흙바닥에 엎드린 아이의 작은 어깨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남루한 저고리는 피와 흙먼지로 비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 느껴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판은 겨울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월화는 그 야윈 등을 쓰다듬으며 주름진 뺨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도 닦지 못한 채 자꾸만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온아, 혜온아. 그 목소리는 30년 전 유백일에 오르던 아들의 등에 매달리며 울부짖던 날의 울음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운 월화는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으로 혜온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살살 닦아주며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도 핏덩이 같은 내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이 먼 의주 땅까지 찾아왔단 말이냐. 월화의 쇳소리 나는 목이 걸걸하게 갈라졌습니다. 내 할아버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이 늙은이의 평생의 한이었는데 하늘이 그 한을 이렇게 돌려보내 주시다니. 월화는 떨리는 무릎을 억지로 꿇으며 아이의 두 손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빼앗긴 재산도 되찾았고 가문의 명예도 바로 세워졌으니 이 늙은 할미 곁에서 내 친손녀로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자꾸나. 그녀의 눈가에 맺힌 굵은 눈물방울이 아이의 손등 위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맛있는 것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아랫목에 고운 비단 이불을 깔아주마. 다시는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린 혜온은 그 간절한 제안에 기뻐하거나 울먹이기는커녕 도리어 속을 알 수 없는 어른처럼 잔잔하고도 따뜻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꽉 잡혀있던 제 작은 손을 조심스레 빼내어 월화의 눈물 젖은 주름진 뺨을 살포시 감싸 안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아이의 작은 손바닥이 닿자 월화는 마치 30년 전 죽은 아들의 손이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져 눈을 질끈 감으며 흑 하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 혜온의 맑은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품속을 뒤적이더니 할아버지의 얼이 담긴 낡은 붓한 자루를 조심스레 꺼내어 달빛 아래로 내밀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잔뜩 낀 붓대에는 가느다란 글씨로 이이라는 글자 하나가 칼로 새긴 듯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낡은 붓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호사를 누리라고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이 붓으로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를 알면 억울한 자의 호소가 보이고 법을 알면 부서진 삶을 다시 세워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혜온은 낡은 붓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먼 산등성이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조선 팔도의 머나먼 길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 마님처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남편의 누명을 벗기지 못해 피눈물을 삼키는 안악도 있을 것이고 벼슬아치의 탐욕의 논밭을 빼앗긴 채 굶어 죽는 농부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월화의 붉게 물든 눈을 또렷이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나 그들의 막힌 숨통을 트여주는 바람이 되려 합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은 할아버님께서 이 붓에 새기신 뜻이 아닙니다. 월화는 아이의 그 깊고 단단한 마음결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30년 전 쫓기는 충신을 품에 숨겨주던 자기 남편의 의로운 눈빛이 이 7살 꼬마의 눈동자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화는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이 늙은이의 욕심이었구나. 월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으나 더 이상 아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가져가거라. 월화는 허리춤에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품에 지니고 있던 자기 남편의 나머지 반쪽 호패를 꺼내어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혜온이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의 반쪽과 월화의 반쪽이 딱 하고 맞물리며 완전한 하나의 호패가 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반으로 쪼개졌던 의리의 증표가 마침내 제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길 위에서 힘들고 지칠 때면 이 호패를 꺼내 보아라. 내 할아버지와 내 남편이 목숨 바쳐 지킨 의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혜온은 두 조각이 하나가 된 완전한 호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더니 월화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뼈가 땅에 닿을 만큼 깊숙이 첫 번째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절은 30년 전 할아버님의 목숨을 살려주신 대감 어른의 은혜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쿵 하고 닿았습니다. 월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주체할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으나 아이는 흐트러짐 없이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다시 한번 깊이 엎드렸습니다. 이 절은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으신 마님의 강인한 마음에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절이 끝나고 혜온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절을 준비하며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자 어느새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흩날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검고 맑은 눈동자에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맺혔다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무게와 두 가문의 피눈물이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은 혜온의 맑은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마님께서 부디 건강하시라는 이 아이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마가 흙바닥에 닿는 쿵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묵직하게 울려 퍼지자 참고 또 참던 월화의 입에서 마침내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와 축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온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낡은 삿갓을 바스락 하고 고쳐 쓰더니 품속에 완전해진 호패를 깊이 넣고 저고리 옷깃을 정갈하게 여몄습니다. 그리고 눈이 소복이 쌓여가는 산등성이를 향해 가벼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혜온아. 월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혜온이 멈추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눈발 사이로 보이는 월화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 자국 위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눈부신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이 늙은이와의 약속이다. 혜온은 삿갓 아래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30년의 한과 눈물을 모두 녹여버릴 만큼 해맑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인 뒤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하얀 눈 위로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길게 이어졌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져 산등성이를 하얗게 뒤덮었고 낡은 삿갓을 쓴 작은 그림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월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그 자리에 서서 점점 작아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눈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산등성이 꼭대기에 다다른 혜온의 자그마한 실루엣이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아이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 환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겨울바람이 쏴 한 번 크게 불어오자 거대한 음모를 부수고 억울한 가문의 빛을 되찾아준 7살 천재 꼬마는 그렇게 한 마리 겨울새처럼 자유롭게 산 너머로 사라져 갔습니다. 눈은 더욱 깊어져 아이의 작은 발자국을 하나씩 포근하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깊고도 시린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완전해진 호패를 가슴에 품고 떠난 아이의 앞길 위에도 그리고 아이를 보내며 고요히 미소 짓는 월화의 가슴 속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